우! 팀 제로의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음악 제작의 기초. 안녕하세요. 작곡가 팀 제로입니다. 참고로 저는 정상인입니다. 저번 큐베이스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모니터하면서 좀 많이 다크하게 톤을 잡고 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활기차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은요, 음악 제작의 기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음악 제작의 기초를 왜 준비를 하게 됐냐면은, 음악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뭐 보컬 분들이나 그냥 일상에서 하시면서도 그냥 이벤트성으로 한번 내 배우자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뭐 부모님이나 한테 해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취미로서 나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음악 제작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뭐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서 일단 책은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뭐 인터넷 강의도 들어보고, 근데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접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음악 제작하는 거는 정말 진짜 깊이 있는 제작은 물론 어렵겠죠. 그거는 예술의 분야니까. 근데 어느 정도 그냥 누구한테 들려줄 만한 또는 취미로 할 만한 그 정도의 작곡 레벨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또 정말 내가 작곡을 전공을 하고 싶다면은 어느 정도의 지식만 일단 갖춘 상태에서 정말 깊이 있는 지식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내가 아예 모르고 처음부터 깊게 파고드는 것보다 내가 전체적으로 한번 훑은 다음에 내가 똥인지 된장인지는 구분할 줄 알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공부를 하면은 내가 뭘 공부해야 되고 내가 뭘 공부 안 해도 되고 이건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판단, 가치 판단의 기준이 딱 쓰면은 그때부터 공부는 효율적으로 되고 재미있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해버리면은 그냥 간만 보다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분야든지 깊게 들어가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일단은 각 분야에 대해서 훑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를 정확하게 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대충 이 분야가 뭐라고 정의는 내릴 수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뭘 공부해야 되는지는 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저는 이번 강좌에서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말이 너무 빨랐나요? 빨랐다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뭔 얘기를 이제 할 거냐면요, 음악 제작 과정을 일단은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음악 제작 과정을 얘기를 해야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구나를 이해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 과정마다 어떤 공부가 필요하겠구나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그러니까 제작 과정의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 안에서 뭘 공부해야 되는지, 뭘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음원의 제작 과정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인간이 작곡 작사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작곡 작사라는 거는 멜로디를 만들고 거기에다 가사를 붙이고 어느 정도 그게 음악으로 들릴 수 있을 만한 코드를 붙이는 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코드 가이드를 다 했어요. 스케치를 한 거죠. 스케치를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악기를 넣을 거고 어떤 데에서 힘을 줄 거고 어떤 음악 구성으로 가질 건지는 여기에서 정합니다. 이 편곡도 어떤 인간이 하겠죠. 그래서 악기 진행을 다 이제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그 다음에 녹음을 하겠죠. 악기 녹음도 있고요, 보컬 녹음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를 확보를 합니다. 물론 이제 악기는 미디 사운드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오디오 파일로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것들을 하나의 조화로운 소리로 이제 그렇게 뭐 레코딩이나 아니면 미디 사운드로 스케치를 하거나 또 보컬 녹음을 하면은 그냥 틀어보면은 이게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밸런싱이 안 맞고 뭐가 크게 나오고 뭐가 작게 나와야 되는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 작업을 통해 가지고 뭐가 크게 나와야 되고 뭐가 작게 나와야 되고 어떤 거는 어떤 효과를 줘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이 믹싱 과정입니다. 이 믹싱이 끝난 다음에 하나의 음악으로 만들어지거든요. 하나의 음악으로 만들어지면은 그 음악을 이제 좀 다듬는 역할을 합니다. 다듬고 소리를 키워주는 과정. 마스터링이라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음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음원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듣는 뭐 벅스나 그런 데서 듣는 거죠. 이게 근데 말로 해서 이렇게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죠. 그죠? 예. 복잡할 수도 있고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복잡하게 느낀다면은 이게 말로 해서 그렇지 이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실제 이제 정말 전문적으로 하려면 복잡한데 그냥 이런 과정을 거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각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짚어볼 텐데요. 음악 제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단 작곡 작사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음악적인 표현으로 바꿔줄 수 있는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뭔 지식이 필요하냐면은 이 음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음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이게 뭐 솔 랄랄라 시 이렇게 맞출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작곡 작사를 우리가 편곡 과정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요 능력을 얻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처음 하다 보면 노가다일 뿐이지. 음이 딱 12개잖아요. 한 옥타브가. 그러면은 하면 12개만 눌러보면은 그 중에 하나 음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찾아가다 보면은 이게 어느샌가 익숙해져요. 근데 익숙해지는 시간이 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미분적분 막 이런 걸 풀잖아요. 그런 문제 푸는 거에 익숙한 것보다 더 빨리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간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음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생각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건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작곡 작사를 누구한테 배운다, 누구한테 배워서 좋은 멜로디를 만든다, 이런 생각은 다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곡 작사 같은 경우는 나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창작이에요, 창작. 근데 나를 표현하는 건데, 나를 표현하는 거면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좋아했던 음악들, 내가 들어왔던 음악들, 이런 것들이 곡으로 표현돼서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배운다? 그래서 좋은 멜로디를 쓴다? 그런 건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냥 말씀만 들어도.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 중에도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작곡 작사를 배우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좋은 음악을 만들려면 사실 타고나야 돼요. 멜로디의 감각이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내가 타고난 멜로디의 감각이 그런 게 아니다. 그럼 과감히 버리세요. 작곡 작사 분야를.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싶다, 좀 구려도,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시대랑 안 맞을 뿐이지 그게 뭐 흠이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곡 작사 능력은 누구한테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를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냥 옮기는 정도의 지식만 알고 있으면은 내가 작곡 작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작곡 작사 버렸다, 그러면 편곡하시면 돼요. 편곡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막 빅히트 친 그런 곡 아니고서는. 이거는 편곡은 공부를 대신에 좀 많이 해야 돼요. 악기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요. 악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아셔야 돼요.
악기의 특성도 아셔야 되고 대신에 돈을 많이 받습니다. 편곡에는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일단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려면은 그게 어떤 그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지 이런 거를 이해하면은 좀 쉬운데요. 그래서 편곡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음악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지가 좋아하는 대로 지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대충 이제 베이직적인 그런 순서가 이렇다, 그런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작곡 작사가 지금 다 됐어요. 그래서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케치가 돼 있어. 그러면은 그 스케치된 코드를 조금 더 멋있게 바꿔주거나 내가 의도하는 뭔가 음악적인 표현이 있으면은 그거를 승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를 이제 바꾼 다음에 리듬을 만들어요. 그 음악에 맞는 리듬을. 그런 다음에 그 코드와 리듬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악기,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악기를 만드는 거지, 마음대로 그 틀을 벗어나가지고 악기를 편곡을 하면 지저분해집니다. 그게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악기 편곡들을 다 한 다음에 조금 이제 만져주는 거죠. 어디가 삐죽삐죽하다, 뭐 어디가 뭐 좀 더 힘을 주고 싶다, 그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한 디테일적인 편곡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악기 레코딩, 아까 레코딩 분야에 있었죠. 미디 사운드 메이킹, 그런 분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딱 안 와닿으시죠?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뭘 준비를 했냐면은 지금 제가 작곡한 게 있어요. 자, 들려드릴게요. I'm just wanna freak, I'm just wanna tell, I'm just wanna freak you, I just wanna tell, I working wanna tell, I working wanna tell, I just wanna tell you, I working wanna break and a motherfucker. 요런 멜로디가 있어요. 요런 멜로디를 작곡을 방금 했어요. 방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한테 작업이 왔어요. 편곡 작업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코드부터 한번 저가 만져볼게요. 지금 원래 코드는 6도 마이너에서 5도로 갔다가 4도로 갔다가 5도로 가는 게 2번 루핑이 되는 코드 진행인데, 요걸 좀 바꿔볼게요. 6도 마이너로 갔다가 5도 샵으로 갈게요. 그럼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5도로 갔다가 4도 샵 디미니시 세븐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4도에서 머물러주고, 그 다음에 3도로 갔다가 이런 식의 진행으로 한번 해볼게요. I'm just wanna tell, I'm just wanna feel, I'm just wanna tell you a motherfucker day, I just wanna tell you a motherfucker I will do it, just wanna tell you big.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어레인지를 한 다음에 리듬에 대해서도 어레인지를 해줘야겠죠. 편곡을 해줘야겠죠. 근데 리듬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드럼만 리듬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베이스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도 리듬이 이게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베이스를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리듬 이제 어레인지를 제가 이 방금 멜로디에 맞춰서 어느 정도 대충 해봤어요. 이 메트로놈을 제가 틀고 해야지 박자를 맞출 것 같아서 메트로놈을 같이 틀 테니까 이 리듬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리듬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I'm just wanna tell, just wanna free, I gotta love you, it's just wanna be, I gotta love you, it's just more for the fuck up, break out a motherfucker, I will do it. 멜로디는 그냥 그대로 이제 똑같이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어쿠스틱 똑같은 라인인데요. 이게 어쿠스틱 베이스랑 신디사이저 베이스를 바꿔본 건데요. 또 느낌이 조금 다르죠. 이게 그냥 이제 악기를 바꿔서 그런 게 아니라 베이스가 주는 이 그 원래 느낌, 이 중후한 느낌 자체가 신디사이저로 넘어오면서 약간 메탈스러워졌다고나 할까? 그런 신디사이저 원래의 느낌이 있어요. 좀 더 요걸 이제 잘 쓰면 이제 퓨처 베이스 같은 그런 사운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런 바이브가 좀 달라졌고요, 분위기가. 그 다음에 어쿠스틱 베이스인데 또 라인을 조금 다르게 짜봤어요. 좀 더 드럼하고 좀 다르게 가게끔. 그래서 요것도 느낌이 다릅니다. I'm just wanna tell, just wanna play, just wanna fly. I'm just wanna tell, I gotta love you. And just wanna fly, I know what I gotta love you for. You gotta do it. 이런 식으로 한번 짜봤는데 이게 뭐 제가 뭐 완벽한 편곡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이런 식의 메커니즘으로 편곡이 진행된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렸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거는 들으셔도 되시고요, 스킵을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납득이 되시면은 스킵하시면 돼요. 바로 다음 그걸로. 이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8마디가 한 프레이즈로 해가지고 뭐 벌스나 프리코러스나 코러스나 뭐 브릿지나 그렇게 나뉘어가지고 한 프레이즈로 묶여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한 음악이라고 하면 실용음악에서. 그러면은 한 프레이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악기를 짤 때 한 마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음은 보통 이제 8분음표를 써가지고 8개가 정도가 들어가요. 여기 안에서 이제 뭐 리듬을 더 쪼개면 16분음표가 되겠지만 그냥 이제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요 한 마디 안에 8분음표까지만 쓴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악기 편곡이 나올 수 있는 한 악기에서 최대 경우의 수는 뭐냐면은 한 박자의 음이, 그러니까 한 음만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의 음은 12가지 음이겠죠. 그러니까 한 옥타브가 12개니까 그럼 12가지 음 곱하기 8, 그 다음에 8마디니까 8을 또 곱해줘요. 프레이즈 안에 마디의 개수. 그러니까 한 마디 안에 박자가 8개만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768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할 때 이게 승의 개념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너무 이제 수학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그냥 이렇게만 알게요. 근데 정돈된 편곡을 할 경우, 그러니까 코드랑 리듬을 이제 구성을 할 경우에는 코드는 일반적으로 4개 정도의 음으로 구성이 되죠. 그 다음에 뭐 마디 안에서 박자를 한 4-5개만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쓰진 않지만. 그리고 8마디를 똑같이 곱하면은 128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정답은 요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나누면 7분의 1, 대충 한 10% 정도의 확률로 내가 한 편곡에 있어가지고 악기를 만들었을 때, 내 마음대로 만들었을 때 그게 정돈된 편곡이 될 경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그렇지 이 가지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이게 승의 개념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마구잡이로 편곡을 해가지고 정돈된 편곡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편곡을 하지 않는 한, 마구잡이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이런 순서로 해야 된다는 거를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코드 편곡에 필요한 화성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리듬 편곡에 필요한 어떤 리듬이 있는지를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악기 편곡에 필요한 악기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한 악기 편곡을 하시려면은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악기들이 이제 다 같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내가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어떤 음향적인 효과를 조금 내가 다른 데서 커버해가지고 오거나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시고, 이제 요거는 이제 레코딩 분야긴 한데, 편곡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디 사운드 메이킹을 하시면 되고요. 메이킹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가상 악기로 커버 불가능한 악기만 레코딩을 부탁하시면 돼요. 돈 주고 부탁을 하거나 뭐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시면 되겠죠. 요런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은 코드를 편곡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를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코드 편곡을 공부하는 방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화성학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 게 뭐냐면은 화성학이 뭘 배우는 학문인 건지를 많이들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걸 좀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멜로디나 음악 진행이 있으면은 그 프레이즈 내에서 시작과 끝, 그리고 시작으로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과정까지를 어떤 화성을 배치를 해야지 이쁜가, 올바른가, 사람 귀에 이상하게 안 들리는가, 그러면서도 멋있게 들리는가를 연구하고 제시해주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법에서 좀 적용이 되는 건데, 어떤 것에 기초를 쌓아가지고 그거를 심화시켜가지고 심화 공부까지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기초만 딱 필요한 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문제에다가 딱 닥치면서 그 문제 해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이걸 왜 틀렸고, 내가 다음에는 이 문제를 보면은 이 유형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구나 하면서 쭉쭉쭉쭉 나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릴 거는 기초를 닦아서 뭐 심화 과정을 하겠다,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기초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답안지를 보면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문제는 작곡한 곡의 멜로디에 코드 어레인지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풀 수 있는 기초는 화성학이고, 그거에 대한 정답은 화성학을 기반으로 한 코드 진행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와 정답지를 아까 말한 것처럼 매칭을 해가지고 요걸 빅데이터화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어려운 문제가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기초를 다시 닦아가지고 심화를 공부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저절로. 그때 화성학을 공부해도 늦지 않고요. 그때 화성학을 공부하면은 더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코드 어레인지를 정답지로 이렇게 봐가지고 야매로 이런 식으로 접했는데, 이게 여기 화성학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구나, 내가 저런 거는 저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였네 하고 이제 되게 반갑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내가 뭘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쭉쭉쭉쭉 공부를 하면은, 그거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그거를 참을 수 없는 사람은 금방 포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설이 조금 길어졌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공부 방법이 저한테는 더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빠르다는 거는 확증이 돼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의 목적은 뭐죠? 문제, 즉 멜로디가 닥쳤을 때 코드를 붙여주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음악에서는 이 문제 유형이 막 복잡하게 처음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복잡한 거를 한 개로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음악의 유형은 쉽게 노래방에서 이제 키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내가 뭐 노래를 부르다가 음정이 낮으면은 키 좀 높여줘,
음정이 높으면은 키 좀 낮춰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키 변경을 할 때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12개의 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세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예, 음악은 12개의 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2개의 키가 메이저 스케일이라는 규칙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지금 나와 있는 음악은 12개의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유형을 메이저 스케일이라는 관점으로 한 개로 함축을 시킬 수 있다면 코드 진행도 그렇게 함축을 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함축을 시키면은 서로 다른 키에 완전 다른 음악이라고 알았던 그런 코드 진행인데 비슷한 느낌을 줬었어. 근데 이게 메이저 스케일의 관점에서 보니까 완전 똑같은 진행이었네 라는 결론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코드 진행은 메이저 스케일의 관점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알게 되면요, 규칙성을 알게 되고 그 규칙성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쌓으면은 코드 어레인지를 좀 더 쉽고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제 도달을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는 12개의 키를 한눈에 보는 방법이라고 아까 저기 전장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전장에 이제 PPT에 적힌 내용이 그건데요. 그러면 딱 공부를 해야 될 게 좁혀지죠. 12개의 키를 메이저 스케일의 관점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그 다음에 메이저 스케일의 관점으로 정리를 했던 거를 어떻게 내 곡은 이제 12개의 키로 뭔가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어떻게 변환을 시켜주는지를 알면 되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PPT 띄워져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스케일이라는 규칙을 통해 가지고 나온 12개의 키라는 관계를 알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12개의 키가 악보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 키에 맞는 구성음을 쓰고 그 구성음을 메이저 스케일의 언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 숫자로 표현하는 건데 왜 로마 숫자냐 이러면은 더하기가 왜 십자가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음악인들의 약속인 거예요. 더하기를 그렇게 쓰자고 한 건 수학자들의 약속인 거잖아요. 똑같이 음악인들의 약속은 로마 숫자를 표기하는 것은 메이저 스케일의 규칙을 그렇게 볼 수 있게끔 바꿔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용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메이저 스케일이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도부터 도까지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한 옥타브가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면서 12개의 음정 한 옥타브 안에 도레미파솔라시도 검은 것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2개의 음정이 계속 루틴으로 돌고 있는 게 옥타브에 대한 개념이에요. 요게 계속 돌고 있는데 요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음정 관계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메이저 스케일도 나왔고 마이너 스케일도 나왔고 음정 관계에 대한 규칙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메이저 스케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메이저 스케일의 관점으로 12개의 음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이저 스케일이 설계도인 거죠. 요런 규칙이 있는데 요 규칙을 12개 음에다가 하나하나씩 다 적용을 해보니까 12개의 관계의 도가 나오더라. 그게 메이저 스케일과 12키의 관계예요. 그러면은 이 12키가 어떻게 이제 쓰여졌는지를 알면 되겠죠. 그 규칙은 그거예요. 첫 음정에서 반음 2개 위의 음정을 두 번째 음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반음 2개 위의 음정을 세 번째 음정이라고 하고요. 반음 1개의 위의 음정을 네 번째 음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2개, 2개, 2개까지가 메이저 스케일의 규칙이에요. 이걸 숫자로 정리하면 2, 2, 1, 2, 2, 2, 1이거든요. 그래서 도부터 도까지의 관계를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해요. 조금 머리 아프죠? 근데 이거는 굳이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이런 관계 규칙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요게
12키로 승화돼서 나온 거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2키가 악보에서 이제 우리는 악보를 봐야 되잖아요. 그 정보를 습득을 하려면은 우리 코드를 딸 수 있는 그런 훈련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좀 간단한 제가 최근에 작업한 악보를 들고 왔어요. 다른 사람 악보를 들고 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딱 처음 보는 거는 악보를 딱 받았을 때 앞에 뭐가 붙었는지를 보면은 무슨 키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샵이 5개가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에 오도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이미지가 뜨는데요. 샵이 5개가 붙은 거는 하나, 둘, 셋, 넷, 5 해가지고 B키예요. B라는 거는 C를 그 알파벳 영문으로 B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B키가 됩니다. B가 으뜸음인 메이저 스케일의 규칙을 가진 배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그런 어려운 것들은 제껴두고, 자, 그럼 이게 B키인 걸 알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비음부터 다음 비음까지를 그냥 하얀 건반으로 쭉 적어요.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이렇게 쭉 적은 다음에 샵이 어디에다가 붙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샵이 붙는 순서하고 플랫이 붙는 순서를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지금 이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음악을 계속 하실 거라면은 이걸 외우는 게 좋겠죠. 언제까지 이제 뭐 그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보고 작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오도권도 똑같고요. 음악을 계속 하실 거라면은 외우는 게 좋고, 그냥 취미나 그렇게 깊이 있게 안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이거 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샵이 5개가 붙으면은 이 순서대로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 도, 솔, 레, 라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파, 도, 솔, 레, 라에다가 샵을 붙여주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영문 표기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1, 2, 3, 4, 5, 6, 7 이렇게 로마 숫자로 표기가 돼요. 그래서 요 로마 숫자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G샵은 6이겠죠. E는 4겠죠. B는 1이겠죠. F샵은 5겠죠. 자, 그럼 6도 마이너 7, 4도 메이저 7, 1도 5도의 진행이 2번 루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요렇게 표현이 된 거를 내가 필기를 해놓는 거예요. 이런 진행은 되게 웅장한 진행이었다. 제가 느끼기에는 웅장한 진행이었다.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웅장한 곡을 썼을 때 이 코드 진행을 필기한 거를 기억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그 노트한 거를 다시 가져와서 내가 지금 썼던 키에 맞게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내가 지금 C키에서 적용을 하려고 해. 그러면 C키는 오도권에 돌아가면은 C키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그러면은 도레미파솔라 시 도를 적고 아무것도 안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 2, 3, 4, 5, 6, 7을 쓰고 그 다음에 6은 A네, 4는 F네, 1은 C네, 5는 G네. 이런 식으로 코드 진행을 해주면은 똑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드들을 로마 숫자로 다 정리를 하시면요, 이게 어떤 규칙들이 보여요. 1도로 가면은 뭐 일반적인 발라드에서는 7도 베이스에 5도 진행으로 갔다가 6도 마이너로 갔다가 5도에 1도로 갔다가 뭐 4도 갔다가 3도 갔다가 2도 마이너로 갔다가 5도 뭐 서스포로 갔다가 뭐 이런 이제 뭐 코드 프로그레이션들이 거의 특이한 곡들 아니고서는 거의 주류의 그런 규칙들을 따라가요. 이런 규칙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만 발매된 음원들 중에 악보로 나와 있는 곡들을 한번 이런 식으로 로마 숫자로 분석을 해보시면요, 규칙성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규칙성들을 찾고 내 음악에 적용을 하는 방법이 요런 이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은 화성학을 공부하는 거는요. 진짜 한 1, 2년 정도 빡시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한 10분, 20분 이렇게 말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0곡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론 처음에는 뭐 한 두세 시간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숙련이 되고 한 10개 정도 넘어가게 하다 보면은 되게 그냥 슥슥슥슥 돼요. 금방금방. 그러면 20개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화성학을 초기에 공부하는 것보단 많이 나요. 그래서 꼭 한번 집에 가서 요거를 해보시면은 코드 어레인지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듬 편곡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면요. 요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드럼이나 다른 퍼커션 악기를 좀 치지 않는 한 리듬은 내 몸에 바로바로 안 와닿아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카피라는 방법이거든요. 이 카피라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정도 귀가 뚫려 있어야 돼요. 박자에 대한 감각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리듬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큐베이스를 켜가지고 에딕티브 드럼이나 이지 드럼이나 BFD 드럼 같은 데 보시면은 조금 느리네요. 자, 비트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저는 에딕티브 드럼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요거를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찍혔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템포가 85죠. 그럼 85를 동기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들었던 그 템포 그대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방금은 디플리케이션이라는 기능 D라는 거를 누른 겁니다. D 단축키를. 이거를 이렇게 내가 듣고 무작정 찍어보는 거예요. 이 찍어보는 게 왜 도움이 되냐면은 답안지가 있기 때문에. 음악은 제가 힘든 이유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는데요. 한 가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명확한 답안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문제지가 있으면은 거기에 답안지가 없는 문제지는 없잖아요. 근데 음악이 그래요. 답안지가 없는 문제지예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찍혔는지 내 귀로는 들리는데 이게 정말로 내가 그 박자에 대한 감각이나 어떤 음악적인 감각이 없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력들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지금 이 리듬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걸 다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어느 정도 편곡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내가 진짜 초짜다. 근데 리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고 내 음악을 편곡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이게 답안지가 되고요. 내가 듣고 그냥 무작정 해보는 거예요. 둥짠 둥짠 찬찬찬 둔찬 둔찬 차 든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들으면서 해봤는데 뭐 이렇게 다 눌러봐야겠죠. 실제로 어떤 소리가 있는지. 그러면서 해봤는데 요거를 정답지랑 비교해가지고 이게 뭐가 다른지를 다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딱 이렇게 찍으면은 벨로시티가 100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벨로시티라는 게 세기를 그 미디 신호로 책정을 해놓은 건데요. 요 세기가 다 달라요.
세기가 다름에 따라서 느껴지는 그루브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127이나 아니면 다 100으로 하면은 요거랑 원래 있던 원본이랑 그루브가 다르게 느껴지시는 거를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둠차 둠차 차즈 둠 차즈 이거랑 둠차 둠차 차즈 둠차 둠차 차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랑은 완전 천지 차이겠죠. 그래서 이런 미디 신호를 가지고 실제로 찍어보면서 하면은 실제로 나한테 와닿는 그런 드럼 카피 공부가 될 거예요. 드럼 그루브 공부가. 그리고 좀 더 가르쳐 드리자면은 정박에 지금 찍혀 있지 않죠. 이게 정박이거든요. 정박에 조금 뒤에 찍혀 있죠. 요런 것도 다 카피를 해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박이 아니게 찍힌 거의 느낌이 딱 정박으로 퀀타이즈 딱 한 느낌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리얼리티한 느낌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리듬 카피를 하실 때 드럼 VSTI에 있는 그 미디 신호의 형태로 돼 있는 거 그 비트를 가지고 카피를 직접 해보시되, 그러니까 정답지가 있는 카피를 해보시되 벨로시티와 그 다음에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 감각을 더 잡으시면은 좀 더 하이 퀄리티의 리듬 어레인지를 하실 수 있다. 그 안에서 베이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베이스 정보 같은 경우는 좀 풀린 게 많이 없어서 따로 이제 그 베이스에 대한 정보는 좀 공부를 더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이제 공부 방법이 있고요. 자, 이제 악기 편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악기 편곡은 이제 코드 어레인지가 되고 리듬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이제 악기의 특성에 맞게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뭐를 생각을 하면서 악기를 배치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악기가 어떤 소리가 이쁜지, 그리고 어떤 악기가 어떤 악기와 이게 음역이 서로 겹쳐지는지, 그러면 겹쳐지는 음역이 최대한 없도록, 그러니까 각자 악기가 각자 개성에 맞게 또 좋은 소리가 나도록 배치를 음역을 해주는 거, 음역에 대한 배치 부분. 그리고 서로 악기가 리듬이 같이 가는 악기들이 있어요. 뭐 하이햇하고 기타 스트로크가 같이 간다든지, 뭐 베이스 킥하고 베이스 기타가 같이 간다든지, 뭐 그런 이제 서로 같이 같은 리듬을 가는 악기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악기의 조작 방법이나 미디에서 좀 신경 써줘야 될 것들도 있는데, 뭐 이건 뭐냐면은 기타를 예로 들자면은,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기타를 치면은 기타가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죠. 근데 그 소리가 나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자연스러운 기타 소리를 내줄 수가 있어요. 기타 소리가 내면은 그 줄을 진동을 해가지고 그냥 통안이 울려서 나는 소리도 있지만은 줄을 긁는 소리도 있을 거고요. 또 줄을 긁으면서 잡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다른 이제 코드를 칠 때 손가락이 이동하는 끼익하는 소리도 있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을 다 염두를 해두면서 메이킹을 해줘야지 자연스러운 이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악기 어레인지를 다 하신 다음에 음역과 어떤 식으로 리듬이 갈지를 결정을 하면은 그 리듬 안에서 또 나오는 그 실제적인 효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효과들까지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악기를 치면은 그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그냥 한 예를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혼자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악기의 음역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뭐 보시면은 오케스트릭에 대한 부분이겠죠. 뭐 스트링하고 보이스하고 우드윈드, 브라스, 퍼커션 악기들,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고, 요거는 조금 더 실용음악에 맞게
베이스도 있고 킥도 있고 스네어도 있네요. 이제 이 음역에 맞게끔 얘들이 제일 이쁜 소리들, 얘들이 이쁜 소리를 벗어난 소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걸 최대한 안 겹치게 해주면서도 이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악기 편곡에서 필요한 부분인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한 표현 스케치는 뭐냐면요, 악기가 이제 진행을 할 때 편곡에 있어가지고 그냥 똑같이 계속 네 마디를 진행을 하면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드럼 리듬 같은 경우는 한 4마디나 8마디쯤에 변칙적으로 쳐줘요. 그런 거를 필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가 있지 않다면은 그런 것들을 넣어줘야 되고요. 제일 마지막 뭐 코러스나 아니면 내가 정말 힘을 주고 싶을 때,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 종영된 지 꽤 됐지만은 뭐 그런 데나 불후의 명곡 이런 데 편곡 같은 거 보면 막 dum두루레라뭐 이런 식으로 편곡을 하는 게 있잖아요. 모든 악기들이 똑같은 박자에 똑같은 화성을 쳐줘가지고 임팩트를 완전 강하게 주는 그런 거를 섹션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내가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그런 것들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FX 뭐 차라라랑 뭐 하면서 이제 윈드 차임 같은 경우도 차랑 할 수도 있고 샵 하는 리버스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스웰 심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심벌을 이 동그란 봉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힙합 같은 데서 보면 뽀로롱 하면서 신디사이저 소리를 약간 변환해가지고 이렇게 라이즈 올라가는 피치로 이렇게 뽀로롱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뽀로롱 이렇게 다운으로 내려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FX 사운드라고 하는데, 효과음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곡의 시작할 때 차랑 하면서 안녕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산뜻하게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이펙터, 라디오 소리 같은 걸로 시작해가지고 귀에 이어폰을 꽂는 듯한 이제 뭐 뮤비를 보여주면서 귀에 딱 꽂으면은 소리가 이제 원상태로 딱 돌아오는 그런 효과나, 뭐 힙합에서 뭐 쫙쫙쫙쫙쫙쫙쫙쫙 요렇게 이제 돌아오는 필터를 막 걸어가지고 되게 멀리에서 들리는 것처럼 했다가 점점 이렇게 돌아오는 듯한 그런 표현을 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링 같은 경우나 섹션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편곡이 된 곡들을 좀 많이 찾아보시고 리듬을 어느 정도 이제 카피하실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의 리듬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FX 같은 경우는 FX 사운드를 일단은 많이 모아봐야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서 들으면 그게 들리거든요. 뽀로롱이나 이런 거는 이제 특색이 있으니까 다 들려요. 귀가 딱 안 열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때에 쓰인다,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시면은 굉장히 이제 본인 음악에 이제 적용하실 때 유용하게 쓰이겠죠. 특별한 이펙터나 곡의 특색에 맞는 그런 이제 표현들도 마찬가지로 실제 있는 곡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를 응용해 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도 한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디테일한 표현 스케치가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사운드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솔직히 퀄리티를 생각을 안 하시면은 요거는 공부를 안 하셔도 되는데요. 어느 정도 다른 사람한테 이상해 라는 생각을 안 주게끔 좀 자연스러운 소리를 만들어주고 싶다 하시면은 가상악기 사운드로 이 사운드를 재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기타에서 약간 말한 것과 비슷한데요. 가상악기가 결국 추구하는 거는 리얼 악기거든요.
그 사이의 간극이 뭔지 아시고, 그러니까 차이점이 뭔지 아시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퀄리티 높은 사운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고퀄리티의 악기들을 만드는 회사가 뭔지, 그 악기들을 만들어 놓은 제품 이름이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퀄리티가 높은 사운드를 쓴다고 해가지고 음악에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좋은 소리가 될 수가 없는 게요, 내가 그 좋은 소리가 어떻게 나온 좋은 소리인지, 어떤 거를 신경을 써야지 좋은 소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게 좋은 소리다 하고 쓰면은요, 결국은 그냥 깊이만 없이 음악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먼저, 그러니까 뭐를 내가 추구를 하는 건지, 리얼 악기를 소리를 내가 먼저 알고 그 메커니즘을 안 다음에 그걸 가상 악기에 가져와 가지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를 알고, 그 다음에 악기들 중에 고퀄리티 악기들을 써보는 게 순서가 더 맞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악기들을 다 배치한 다음에 레코딩이 이제 필요한 악기들은 레코딩을 해주면 되겠죠. 브라스나 기타 같은 경우는 좀 레코딩이 잘 먹히는 악기예요, 가상 악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편곡된 스케치를 좀 사운드를 만져주는 거는 이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좀 더 자세한 거가 궁금하시면은 찾아오시거나 쪽지를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편곡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봤어요. 이 곡을 쓰고 나서 진짜 중요한 거는 편곡과 믹싱, 마스터링이거든요. 곡을 쓰는 거는 이미 내가 곡을 쓰는 순간부터 그게 좋은 곡인지 안 좋은 곡인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곡을 정말 좋게 해줄 건지 아니면 완전 망쳐줄 건지는 편곡과 믹싱에서 그게 좌지우지 되거든요. 물론 마스터링도 있지만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찰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컬 녹음, 믹싱, 마스터링을 할 건데, 여기에 보컬 녹음을 왜 넣었냐면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음악을 만드는 거는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돈이 없는 사람이 음악을 만드는 거는 어쨌든 간에 데모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큰 금액을 들이실 수가 없으면은 집에서 어느 정도 뚱땅뚱땅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퀄리티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보컬 녹음 정도는 신경을 써줘야 되고, 집에서 보컬 녹음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이제 보컬 녹음과 어느 정도 믹싱을 하는 것과 마스터링을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뭘 해야 될지. 이제 보컬 녹음은 뭘 신경을 쓰셔야 되냐면요, 일단은 녹음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녹음할 때 있어가지고 노이즈가 많이 있는 환경이면은요, 되게 하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믹싱을 할 때. 그래서 리플렉터나, 그렇게 이제 리플렉터가 뭐냐면은 이렇게 마이크를 되게 작은 녹음실로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네이버에 리플렉터 치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요. 한번 쳐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녹음 환경이 최대한 노이즈가 안 들어가 있는 환경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팝필터가 꼭 필요해요. 팝필터를 안 하시면은 치찰음이 많이 생겨요. 그 치찰음이 나중에 이제 믹싱할 때 굉장히 많은 퀄리티를 깎아먹고 사람들이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녹음 환경을 일단 좋게 만들어 주는 게 노이즈를 제어하는 것과 팝필터를 이제 사용해 주는 것, 그 정도가 있겠고요. 녹음 이후에 이제 박자와 음정을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아시면은 퀄리티가 더 높은 퀄리티를 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좋겠고요. 이게 궁금하시면은 찾아오시거나 쪽지를 한번 주셔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녹음할 때는 모르는데 완벽하게 이게 음정하고 박자를 딱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프로고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불렀다면은 그러니까 음색이 또 이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후시 작업들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있어가지고 큐베이스 내장에 돼 있는 기본 그걸 쓸 건지 아니면은 뭐 웨이브스의 튠을 쓸 건지 멜로다인을 쓸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접하시면은 되십니다. 그리고 믹싱이나 마스터링은 좀 제가 깊게 못 다루는 게 저는 믹싱하고 마스터링의 엔지니어 기사도 아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깊게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작곡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남이 들어줄 수 있을 만한 믹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야매로 딱딱딱딱 아까 그 화성 공부했던 방식처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야매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믹싱이 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믹싱은 일단은 편곡이 다 된 악기들을 하나의 소리로 조화롭게 좀 합쳐주는 작업을 믹싱이라고 하는데요. 요 믹싱의 순서는 대충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일단 믹싱을 안 하고 한번 쫙 재생을 해봐요. 그러면서 내가 적어보는 거예요. 어떤 악기가 메인이고 어떤 악기가 서브고. 그러면 이제 밸런싱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대충 감이 나오겠죠. 그리고 내가 패닝, 그러니까 어떤 악기를 어떤 위치에다가 놓을 건가. 음악은 하나의 세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세계 안에서 공간을 어떻게 배치를 하는가가 믹싱의 제일 주된 그 요소인데 그 디자인을 처음 하는 거예요. 설계도를 그리는 거죠. 그리고 전체 트랙을 선택한 후에 노멀라이즈 기능을 해야 돼요. 노멀라이즈 기능을 하면은 전체 그 트랙들이 하나의 기준점으로 맞춰지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게 이제 피크가 떴는지 안 떴는지 내가 몰랐었는데 어떤 게 피크가 떴네 그러면 다시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엄청 컸는데 어떤 게 이제 기준에 맞춰가지고 딱 평준화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게 엄청 작았는데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들릴 수 있을 만한 레벨로 맞춰질 수 있는 게 노멀라이즈, 일반화 시킨다고 하죠. 그게 이제 큐베이스 안에서는 여기 오디오에서 프로세스에서 보시면은 노멀라이즈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브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딱 선택을 하시면은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밸런싱을 하는데요. 킥을 기준으로 맞춰놓고 쭉쭉쭉쭉 다른 악기들을 들으면서 마지막이 마이너스 6dB 정도로 갈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요. 요것도 이제 약간 꼼수가 있는데요. 밸런싱이란 게 내 기준으로 맞춰놓고 그냥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엉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기준점을 맞춰놓고 밸런싱을 하는 게 좋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점을 맞춰놓고 하는 게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이게 감각이 쌓이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냥 들으면서 하는 밸런싱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톤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밸런싱을 다 한 다음에 이퀄라이저하고 컴프레서를 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공간감을 주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한 이제 오토메이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주는 거죠. 뭐 볼륨에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펙터의 양을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때는 갑자기 막 동굴 같은 소리가 됐다가 어떤 때는 일반적인 공간 소리가 됐다가 그런 것도 다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 값을 주는 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들을 기억하시면서 좀 각 순서에 맞는 공부 방법을 하면은 좀 쉬워요. 이제 마스터링은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요. 마스터링은 사실상 이제 믹싱된 사운드를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음압을 키워주는 작업인데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음향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믹싱도 그렇고 마스터링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맥시마이저나 멀티밴드 컴프레서라고 해가지고 이 EQ 대역별로 이제 컴프레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펙터가 있는데, 그런 걸로 조금 이제 다듬어 주면서 아웃풋을 리미트를 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제어해 주는 정도, 그 정도로 해주면은 들을 수 있을 만한 데모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내가 좀 더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믹싱 마스터링을 외주를 맡기면 되는 거고요, 엔지니어 님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강좌를 끝냈는데요, 좀 편곡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믹싱 마스터링에 대해서는 조금 덜 말씀드린 부분이 있긴 한데요, 좀 더 만약에 알고 싶으시면은 저한테 찾아오시면은 제가 아주 친절하고 싼 가격에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곡가 팀 제로였고요. 좀 발랄하게 한다고 했는데 너무 무게감이 없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 쪽지나 뭐 페이스북 메시지나 뭐 아니면 문자 메시지도 좋고요, 그런 걸로 해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다 답을 달아드릴 테니까. 자, 지금까지 작곡가 팀 제로였고요. 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좀 편곡에 대해서만 너무 말한 것 같아서 혹시나 믹싱이나 마스터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찾아오시면은 제가 아주 친절하게 레슨, 원포인트 레슨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나 뭐 쪽지나 댓글로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